기존의 S25가 퀄컴 칩을 설계를 하고 생산을 TSMC가 해주는 최악의 가격 경쟁이었었고,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설계해주는 칩이 삼성 엑시노스고 생산하는 게 삼성 파운드리면 가장 싸고 좋겠죠. 근데 지금 엑시노스와 퀄컴 칩을 섞어 쓸 예정인 것이고, 무조건 퀄컴 칩을 다 넣었던 삼성전자가 한마디로 마케팅을 잘했다고. 갤럭시 S26에 엑시노스 2600이 절반 탑재됩니다.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가요? 네, 그래서 S26이 이번에 이제 언팩 행사를 진행을 했고요. 지금 사전 예약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메모리 가격이 높아져 40만 원 정도가 단가가 올라가서 나오긴 하지만, 일단 S26에서는 질문 주신 대로 기존의 S25가 퀄컴 칩을 설계를 하고 생산을 TSMC가 해주는 최악의 가격 경쟁이었었고, 말하자면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설계해주는 칩이 삼성 엑시노스고 생산하는 게 삼성 파운드리면 가장 싸고 좋겠죠. 근데 지금 그게 잘 안 됐고, S26에서는 지금 퀄컴을 만들고 TSMC 칩 생산을 해주는 요 형태를 가게 됐다. 근데 지금 이 구분을 아마도 S26과 S 플러스 쪽에서는 엑시노스와 퀄컴 칩을 섞어 쓸 예정인 것이고, S26의 울트라 같은 경우는 여전히 퀄컴 칩을 쓸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S25에 고객을 위해서 무조건 퀄컴 칩을 다 넣었던 삼성전자가 한마디로 이때는 마케팅을 잘했다고 저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저도 이제 삼성의 반도체 다니는 친구들도 있고 핸드폰 다니는 친구들도 여전히 있는데, 이 둘이 굉장히 다른 꿈을 꾸고 있는데, 저는 특히 S26처럼 갤럭시 모델 같은 경우는 결국에 B2C로서 고객의 신뢰를 확보하는 게 가장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제품이 좋지 않다고 한다면, 모든 우리 들으시는 청취자분들도 대부분 삼성전자 핸드폰을 살 때 이게 퀄컴 칩인지 삼성 칩인지까지 확인하시고 살죠. 그 다음에 이제 실제로 우리가 S26 전에 나왔던 모델이 S25 중간에 바로 폴더 7이었죠. 플립과 폴더 있을 때 플립이 생각보다 많이 그렇게 안 팔렸던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삼성 엑시노스를 썼다는 얘기 때문에 그랬었습니다. 그다음에 폴더 같은 경우는 당연히 넓게 펴는 거 비싼 거죠. 이거는 퀄컴 칩을 썼다는 것도 다 아실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실제 이번에 S26을 통해서 엑시노스란 삼성 칩과 퀄컴 칩이라고 하는 게 스냅드래곤이 해서 실제로 가격과 소위 전성비겠죠. 그 다음에 가격 대비 가성비를 봤을 때 고객들의 신뢰를 확보할 수 있는 여부가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S26이 실패하면 엑시노스 브랜드 신뢰는 다시 무너질까요? 일단 실패 여부가 어떤 건지 좀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기본적으로 이 현재 나와주는 S26의 울트라 모델하고 S26의 플러스나 기본 모델이 현재 퀄컴 칩과 엑시노스 칩, 혹은 엑시노스 26 플러스에서 퀄컴 칩과 삼성 칩이 같이 경쟁했을 때, 일단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얘네 품질이 안 좋거나 AI 기능 등을 통해서 애플의 경쟁력이 없어지거나 이러면은 삼성 갤럭시 모델 자체가 흔들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데 여기에서 퀄컴 칩은 좋은데 엑시노스는 안 좋다라는 얘기가 나오게 되면 이건 또 되게 난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현재는 이것을 삼성이 바보도 아니고, 그래서 되게 고객한테 가기 전에 수많은 테스트를 거쳤는데, 그 테스트하는 아주 큰 회사들이 있는데 AI 기능으로 봤을 때는 삼성전자의 엑시노스와 퀄컴이 3대3 정도의 기능이 호각세를 가지고 됐습니다. 그 다음에 속도나 이런 성능으로 봤을 때는 싱글 코어라고 할 수 있는 성능은 삼성이 조금 떨어지는데, 싱글 코어라고 하는 게 이제 AP라고 하는 현재 거대한 칩에 여기에 들어가는 핵심 브레인을 하나가 싱글 코어인데, 삼성전자는 이걸 10개를 넣어서 10 코어를 쓰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퀄컴 같은 경우는 A 코어를 쓰고 있는데, 여기에 복수개를 썼다고 해서 멀티 코어인데, 싱글 코어 하나의 성능은 삼성이 조금 떨어지긴 하지만 10 코어하고 A 코어 봤을 때 멀티 코어는 삼성전자가 좀 더 앞서 있는 형태의 결과를 거두게 됐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소비자의 단에 가서 이 유불리를 따져봐야겠지만 삼성전자가 지금 가성비가 좋은 칩은 분명히 만들었고, 퀄컴 칩 대비해서 일단 기능적으로는 어느 정도 꽤나 따라온 상태가 됐겠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를 다 준비했기 때문에 S26에도 탑재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실제 고객 사이드로
가가지고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중요한 거는 일단은 S26의 B2C로서는 굉장히 품질이 잘 나와야 될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거기서 퀄컴 칩과 엑시노스의 삼성 칩 사이에 기술력 차이가 얼마큼 있는지 없는지가 굉장히 삼성 전체 비즈니스 봤을 때는 이 칩과 완제품 이 두 가지의 성능을 확보하고 비교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각축장이 될 수 있겠다라고 얘기를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엑시노스 성공이 온디바이스 AI 로봇 피지컬 AI로 확장될 수 있을까요? 네, 일단 이게 굉장히 중요한 질문인데, 결국은 삼성전자는 제가 이제 1부 때 말씀드렸다시피, 온디바이스 AI라고 하는, 소위 피지컬 AI를 올해는 뭔가 보여주겠다라고 하는 것에, 삼성전자는 현대차처럼 칩이나 뇌라고 할 수 있는 반도체를 사오는 게 아니라, 자기 자체를 만들겠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고요. 요거에 대한 소위 원칩, 원실리콘 어떤 전략은, 이거는 특히 맨 처음 시작한 게 애플 실리콘입니다. 애플은 아이폰, 아이패드, 아이팟이 다 같은 반도체를 쓰고 있다는 것이죠. 저기서 붙이고 말고에 따라서 반도체를 구별할 수 있는 것처럼 삼성전자도 자기 갖고 있는 핸드폰, 패드, 노트북 등등 모든 것과 연결해가지고 현재 나올 수 있는 피지컬 AI까지 포함해서 여기에 엑시노스가 헤드가 돼가지고 그것이 확장될 수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실제로 가능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것은 왜 가능해지냐? 결론적으로 삼성전자가 이 CPU나 GPU나 NPU라고 하는 이 성능, 크게 세 가지 성능에서 계속적으로 기술력 내재화를 진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CPU는 ARM코어라고 하는 ARM 걸 쓰고 있는데 이것도 이제 상당히 오랫동안 개발해 왔기 때문에 안정적인 상황이 됐고요. 그 다음에 GPU는 AMD의 Xclipse 960이라고 하는 기술을 갖다가 쓰긴 하는데 이게 세대가 가면 갈수록의 기술력을 의존하는 정도를 조금씩 없애고 있어서 엑시노스 2600까지는 중간 정도 기술력 확보하다가 엑시노스 2700부터는 AMD 기술 쓰지 않고 자체 개발이 가능할 수 있게 바뀌었고요. NPU라고 해서 인공지능 반도체에서 쓰여지는 기능 같은 경우는 NPU 기능은 삼성전자가 상당히 자기들 내재화시켜서 기술력이 잘 나왔습니다. 이 세 가지를 모두 묶어낸 성능은 지금 삼성전자, 퀄컴, 애플이 어느 정도는 확보되어 있는 기술력이 비슷하다. 라고 결론이 나왔습니다. 이 얘기는 결국에는 우리가 엣지 디바이스라고 할 수 있는 모바일의 저전력 반도체 같은 경우가 활용되어지는 엣지 디바이스나 모바일 폰이나 이렇게 새로운 디바이스에서 삼성 실리콘이라고 하는 것까지 가능할 수도 있겠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것은 지금 어떻게 되어 있냐? 크게 보자면 이거 확장했을 때 우리가 지금 예전에 얘기하셨던 엔비디아, TSMC, 하이닉스의 동맹 이런 것들은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가장 다양한 영역의 비즈니스에 어떻게 이 회사들끼리 아웃싱할 것인가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미국에 있는 테슬라가 삼성전자한테 굉장히 많은 수주를 줬죠. 근데 이 수주가 상황이 나쁘지 않습니다. 삼성전자가 흑자 전환이라고 하는 게 S26에 대한 엑시노스 탑재뿐만 아니라 이 이나노 테일러 팹에 대해서 테슬라의 수주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상황이 돼 있을 수 있고요. 근데 테슬라 어떻게 했냐? 테슬라는 삼성전자 시스템의 사업부하고 파운드리 사업부를 둘 다 써가지고 자기의 AI 6칩을 만들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테슬라는 삼성전자의 메모리부터 파운드리 설까지 모든 걸 다 써가지고 자기의 칩을 만들고 있어요. 어떤 회사는 삼성전자의 메모리 갖다 쓸 겁니다. 이렇게 되면서 이미 테슬라가 삼성전자한테 칩을 맡기면서도 테슬라는 지금 삼성전자가 올해 나와야 될 피지컬 AI나 아니면 현대가 나와야 될 현대의 로봇이나 그래서 경쟁을 하고 있어요. 근데 또 동일하게 테슬라는 또 메가팹이라고 반도체 제조사도 만들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이거를 얼만큼 개방해서 기술 개발에 격차를 가지고 경쟁적으로 협력할 것인가 라고 하는 얘기가 될 수 있을 것이고요. 이런 형태가 지금 바로 삼성전자라고 해서 칩 설계부터 다 만들 수 있는 회사, 이 회사가 가질 수 있는 장점일 것이고 여기에서 장점을 가지고 완제품, 가장 중요한 메모리 컴포넌트까지 만들 수 있다고 친다면 여기에서 모든 빅테크 회사들하고의 협력도 가능할 수 있겠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당연스럽게 기술력이 기반이 돼 있어야겠지만 그러한 협력의 다양한 컴포넌트나 부분들을 갖고 있겠다라고 얘기를 드릴 수 있겠고 그런 것들이 지금 삼성전자가 이게 TSMC 잘해서가 아니라 TSMC 캐파가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이 캐파라고 하는 것을 풍선효과로서 삼성전자랑 계속 미팅을 하면서 삼성전자의 패키지나 이런 것들이나 후공정들도 파운드리 역할을 맡기려고 하는 검토도 되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어떤 이 전체적으로 AI 이 상황에서나 제품이 복잡해지고 피지컬 AI가 들어가는 상황에서는 상당히 고무적인 거라고 볼 수 있겠고 좋은 성과도 기대할 수 있겠다라고 얘기를 좀 드릴 수 있겠습니다. 삼성은 칩 설계부터 생산까지 가능한 몇 안 되는 기업인데 이 구조가 엔비디아나 퀄컴과 다른 경쟁력을 만들 수 있을까요?
이 삼성전자는 메모리 반도체, 시스템 LSI의 설계, 파운드리, 그 다음에 요거를 만들어는 전장의 완성품까지 만들 수 있는 세 개죠. TSMC는 거의 중에서 생산과 파운드리 패키지 쪽 정도만 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엔비디아는 GPU라고 하는 걸 설계할 수 있는 것이고, 퀄컴도 설계가 가능합니다. 이렇게 됐을 때는 예전만 하더라도 이 소위 얘기해서 트러스트, 신뢰라고 보통 얘기해서 엔비디아는 TSMC한테 맡긴다. 연예는 그러고 있긴 합니다. 그렇지만 엔비디아가 삼성전자 쓰지 않을 바는 별로 없어요. 말하자면 메모리 이미 쓰고 있고요. 그 다음에가 TSMC에 몰빵되어 있는 이런 캐패시티의 문제를 본인들 입장에서는 비싸게 사야 되기 때문에 엔비디아나 퀄컴 같은 회사들로 계속적으로 여전히 삼성전자 파운드리 쪽을 계속적으로 두드리고 있다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엔비디아가 지금 현대차하고의 협력을 받듯이 엔비디아 칩이 결국에는 현대차 쪽에 헤드로 들어갔다는 것이죠. 말하자면 이렇게 부분적으로 협력이 가능하겠다. 그래서 엔비디아가 실제 생산품을 만들어낼 때 매물은 중요하긴 하지만 완성품이라고 할 수 있는 어드밴스 패키지까지 연결되어 있는 곳은 만들 수 있는 건 삼성전자밖에 없겠다. 그래서 삼성전자는 기존에 자기들이 모든 걸 다 만들겠다라고 하는 폐쇄적인 전략을 만들 것들이 아니라 이번에 또 다른 형태의 성공 방정식이라고 할 수 있겠죠. 모든 서플라이 체인이 다 가능하다. 그랬을 때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테슬라 모델 같은 경우를 모든 회사에 이식할 수 있겠다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것은 이런 경우가 동일하게 있었습니다. 삼성전자가 2008년도에서 14년까지 TSMC 말고 애플의 AP를 만들던 6년 정도 기간 동안에 설계와 생산을 모두 다 했었고요. 이때 굉장히 큰 성장을 거두었던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테일러 쪽에 나오고 있는 테슬라 쪽에서의 비즈니스를 잘 성공시켜서 이것이 나머지 수주에 확장될 수 있는 것까지 해서 소위 미국 팹에서 만들어지고 테일러 쪽에 신규 팹의 거대 공장 라인에서 성공을 거두어서 이런 것들이 한국까지 다시 돌아와서 시너지를 해서 아웃소싱하고 파운드리 수주를 많이 만들 수 있도록 하는데 교도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이 경쟁적으로 협력하고 어떤 서플라이 체인에서도 가능한 한 만들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래서 상상해보자면은 엔비디아 칩이 들어간 삼성 로봇도 상상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삼성 로봇이 들어간 삼성 로봇도 상상할 수 있는 것이고, 이런 것들이 확장적으로 충분히 가능하겠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100% 삼성이 아니라 혼종되어진 삼성 제품들로 만들어져서 국가 간이나 기업 간의 경쟁적 협력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투자자 관점에서 삼성전자에서 지금 가장 주목해야 할 지표는 무엇인가요? 삼성전자는 결국에 모든 서플라이 체인을 다 만들 수 있는 회사다. 그렇다면 지금의 가장 캐시카운 스타는 무엇이냐, 그 다음에 미래는 무엇이냐, 이 세 관점 봤었을 때 캐시카운은 결국에는 메모리 반도체일 것이고요. HBM과 단품 메모리의 점유율 확대, 이익률 증가 정도를 확장할 수 있겠고, 이것은 삼성전자가 갖고 있는 가장 가까운 성공 방식일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결국에는 이 파운드리의 흑자 전환이나 파운드리 기술의 발달일 텐데, 이것은 저는 이제 되면 좋겠고, 솔직히 삼성전자가 정말 다른 회사가 난다고 했을 때는 삼성전자 파운드리, 특히 패키지 쪽에 대한 기술 개발과 어떤 역량 향상, 매출 증대가 아주 중요하겠다라고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삼성전자가 모든 회사가 못 갖고 있는 메모리 시스템 반도체의 합작품인 융복합 제품이 가능한 유일한 회사이거든요. 그것의 기술력은 결국에 파운드리 패키지에 달려있다. 그래서 패키지 쪽에 대해서는 그동안 HBM을 너무 따라가다 보니까 이 HBM도 후궁정이고 삼성전자 파운드리 패키지도 후궁정이다 보니까 이 인력들이 상당히 HBM 쪽에 집중된 경향이 없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HBM은 HBM인 것이고 파운드리 패키지라고 하는 것의 수주를 따내서 이런 것들이 실제 성공 경험을 거둔다고 하는 거. 그래서 파운드리 패키지의 매출과 수주 확대라고 하는 지표를 많이 보신다면 삼성전자가 소위 질적 전환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게 반도체 산업 내에서의 아주 강력한 요인이 될 수 있을 것이고, 마지막으로 결론적으로 피지컬 AI 같은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포함해서 삼성전자도 특히 DX 부분이죠. 핸드폰, 영상 디스플레이 사업부, 가전 사업부, 이쪽이 많은 변화가 있을 텐데요. 거기가 결국에는 기계장치를 만드는 곳입니다. 예전에 프린터부터 시작해서 모든 걸 다 만들던 회사. 이것이 결국에 피지컬 AI 쪽까지 확장이 되는 것이 올해 말에 나온다고 친다. 그러면 여기서 단품 D램, HBM이랑 캐시카우, 그 다음에 미래 전망을 통해서 흑자 전환이라고 하는 질적 전환이 가능해진 파운드리 쪽에 특히 패키지 기술의 수주 여부, 마지막으로는 피지컬 AI를 포함
포함한 소위 삼성전자가 전체를 다 만들 수 있는 이런 영역까지 될 수가 있다면은 4가지 정도의 수주와 매출 등을 디테일 확인해 보시면은 어떤 긍정이나 부정적인 지표도 충분히 확인해 볼 수 있겠다고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촬영일 기준 삼성전자 주식은 20만 500원입니다. 현재 시장은 삼성전자에게 어떤 평가를 내린 걸까요? 제가 방송 딱 됐을 때 20만 전자가 이제 깨졌더라고요. 그래서 19만 8천 원 막 이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부분 요즘에 하도 뭐 관심들이 많으셔서 결론적으로는 지금 외국인들이 실제 이제 이란 공습이죠.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 공습 상황에 따라서 이 에너지 쪽에 대해서 수입을 많이 하는 한국 증시 이쪽을 거의 그냥 계속 파는 상황이라고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엄청나게 지금 팔아대고 있고요. 그걸 개인들이 지금 받고 있는데 지금 현재 코스피 같은 경우는 한 5% 정도 빠졌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한 2% 정도 빠진 상태입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지금 3월 3일 촬영 일정 기준으로 봤을 때는 2월 27일이 마지막이었는데 그때 대비 8% 정도 하락이 되는 상황입니다. 상당히 많이 하락이 되어 있는데 결론적으로는 저는 이제 이번은 어쩔 수 없이 현재의 삼성전자의 가치가 흔들렸거나 이런 상황이라기보다는 그다음에 이제 AI 뭐 거품이 있다거나 뭐 이런 상황보다는 정치적 이슈 때문에 한국 증시에서의 에너지 활용 비율이 높다는 거, 에너지 수입이 높다는 거. 두 번째로는 이게 어쨌든 간에 우리나라가 아직까지 보통 MSCI라고 그러죠. 모건 스탠리 그 지수라고 할 수 있는 선진국 지수 쪽으로 들어가 있지 않다라는 것들 때문에 소위 이머징 마켓이라는 것들 때문에 외국인들이 엄청나게 내다 판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상황에서는 저는 일단 삼성전자는 이번 3월 초에 있는 이란 공습에 따른 급락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 일정 기간이 지나게 되면은 다시금 회복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번 동일하게 있었던 우리나라가 이제 3월 2일이 대체 공휴일을 쉬었는데 3월 2일 날 미국 장시 같은 경우도 나스닥 같은 경우는 통상적으로 조정을 거듭하다가 0.3 올랐고요. 엔비디아도 좀 떨어졌다가 3%까지 올라가는 형태가 돼 있기 때문에 일정 정도 뭐 다시금 회복되지 않을까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물론 이 정치적 상황이 미국 쪽에서는 이란이 보통 한 달 내로 끝날 거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이 끝나는 게 오리무중인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의 영향성을 무시할 수는 없지만 이 반도체 업계는 에너지 쪽에 대해서의 의존도가 가장 낮은 편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는 저는 이 에너지 산업 방산주 쪽으로 그 자금들이 많이 몰려간 건 분명히 있을 텐데 삼성전자가 그간에 실제로 25년 하반기부터 시작된 상승 랠리는 계속될 것 같고 기본이라고 하는 게 흔들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잠깐의 조정은 있겠다. 그렇지만 정치적 요인인 것이지 기본적으로 소위 펀더멘털이라고 하거나 경제적 가치가 흔들리는 거 아니라고 좀 생각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SK하이닉스를 줄이고 삼성전자를 늘려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네, 제가 뭐 여기저기 방송에서나 뭐 저희 떠먹는 주류 TV에서도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근본적으로 그러니까 소위 위로 열려 있는 곳은 누가 맞을까라고 봤을 때는 SK하이닉스는 메모리 반도체에서 작년도에 세계 1등을 거두었고 그 다음에 인공지능 반도체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메모리라고 할 수 있는 HBM에 대해서 세계를 석권한 작년도의 상황이었습니다. 이제 삼성전자는 작년도 25년 2분기 때 반도체 영업이익이 5천억 원이 라고 하는 최악의 스코어를 거둔 다음에 삼성전자는 이제 특히 HBM 쪽에 대해서는 상당히 소위 이를 갈고 와신 상담을 한 상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결론적으로는 하이닉스는 이 독점 구조가 깨지는 상황이고 삼성전자는 그 깨져 있는 독점 구조에서 이제는 추격자에서 어느 정도 점유율이 올라가는 형태가 되지 않을까라는 것으로서 얘기 드릴 수가 있겠고 그래서 이제 첫 번째로서는 인공지능 반도체에 들어가는 HBM의 점유율이 상승할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두 번째로는 바로 삼성전자의 엄청난 캐파시티죠. 그러니까 용량, 생산성이 매우 높은데 이 생산성이 높은 상황에서 소위 반도체가 이 D램과 낸드라고 하는 이 복잡한 메모리 반도체가 이 실제로 AI 반도체 혹은 피지컬 AI 쪽에 활용되는 이 상황에서는 가장 속도나 용량 측면에서 의존도가 가장 높은 반도체 말하자면 메모리 중심으로 돌아오고 있다. 여기에서 삼성전자의 엄청난 생산성은 부가가치가 있는 메모리를 아주 다양하게 만들 수가 있다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제 젠슨원 같은 경우도 CES 어떤 회의에서도 그때 발표에서도 다양한 형태의 메모리 반도체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얘기했었고 그 메모리에서는 삼성전자의 다양성 있는 활용도가 아주 높게 되겠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말씀드렸다시피 일단 단품 메모리 캐패시티가 높다라고 하는 게 두 번째 예고될 것이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결국 이제 파운드리 쪽에 어떤 이 소위
흑자 전환 여부가 될 것인가 여부가 굉장히 중요하겠다입니다. 결론적으로 파운드리 흑자 여부라고 하는 거는 현재 우리가 이제 2, 3부에 걸쳐서 얘기 드릴 하이닉스 쪽에서 갖고 있는 HBM의 점유율이 깨지는 가장 큰 이유가 결론적으로 복잡한 메모리를 만들수록에 아래에 있는 로직 다이라고 할 수 있는 시스템 반도체가 굉장히 중요해지고 결국에 메모리하고 시스템 반도체가 통합된 반도체가 중요해지는데 이 반도체는 전 세계에서 삼성전자만 만들 수 있는 거라고 얘기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시다시피 TSMC는 시스템 반도체밖에 만들 수가 없고 하이닉스는 메모리만 만들 수가 있다. 이 두 회사가 합쳐지는 것도 물론 중요하긴 하지만 그거를 최적화할 수 있는 반도체, 메모리 반도체와 시스템 반도체가 결합되어 있는 상품은 실제로 삼성전자만 가능하기 때문에 이 세 가지 요인 때문에 삼성전자가 좀 더 저는 우선된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첫 번째로는 일단 HBM에서 삼성전자가 서륙해서 점유율이 올라가는 상황이다. 두 번째로는 단품 메모리라고를 비롯한 메모리의 다양한 제품들을 만들 수 있는 생산성이 높기 때문에 그렇다. 세 번째로는 바로 파운드리를 비롯해서 시스템 반도체라고 하는 것을 만들 수 있고 이런 것들이 HBM과 후속 반도체를 다양하게 만들 수 있는 형태의 수주에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삼성전자가 좀 더 위로 열려 있고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기존의 HBM의 생산성과 수율이 높다는 장점 때문에 단기적으로 이익은 많이 받을 수 있을 것 같지만 상방이 열려있지 않다라는 것들 때문에 저는 삼성전자를 조금 더 추천하는 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지금은 오늘 촬영 기준으로 이 두 회사가 모두 급락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 더 떨어지나 이라고 하는 정도로 돼 있기도 하고 그래서 지금 두 회사가 기억하시겠지만 20만 전자, 100만 닉스라고 하는 게 다 무너진 상태였었고 제가 밥을 먹기 전에 12시 전에는 20만 전자를 계속 갔다 하다가 떨어졌고 하이닉스는 이미 100만 전자 떨어져서 지금 19만 8천 원, 그 다음에 97만 6천 원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상태고 오늘은 아무래도 이 증시의 마감 때까지 계속적으로 하락이 되지 않을까라고 볼 수도 있겠다. 그래서 10% 내외의 조정 같은 경우는 지금 일어나고 있다라고 좀 예상이 드리고 있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삼성전자의 매출이 520조, 영업이익 180조까지 확대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이 수치는 현실적인가요? 아니면 AI 기대감이 가열된 건가요? 네, 일단은 굉장히 거대한 숫자인 것은 맞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숫자가 정말 가능할지도 이제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될 텐데요. 일단은 저는 숫자가 맞다, 안 맞다까지 예상할 수 없을 것 같고, 이것은 저희가 실제로 봐야 될 거는 기본적으로 2월 말에 있었던 엔비디아의 24년, 25년 4분기 실적을 봐야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3월 31일에 예정된 마이크론의 실적, 그 다음에가 4월 첫째 주나 둘째 주에 예정된 삼성전자나 하이닉스의 1분기 실적 이런 거에 네 가지 정도의 방향성을 충분히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조정은 있긴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저는 이 마이크론 비롯한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같은 메모리 3개사들은 영업이익이 상당히 늘어날 수 있겠다라고 예상할 수 있겠습니다. 그중에서 특히 지금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거는 메모리 매출이 지금 예상컨대 25년 대비해서 올해가 약 2배 늘어난다고 하는 게 현재 상황입니다. 그럼 2배가 늘어났을 때 삼성전자 매출은 어떻게 될까 이렇게 고민해 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이는 삼성전자가 25년 4분기 때 영업이익이 20조 원 정도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작년에 벌어들인 영업이익이 43조 원 정도 됩니다. 하이닉스도 뭐 훨씬 더 많이 좀 벌었었죠. 47조 원까지 벌어들인 상황인데 이 상황이 얼만큼 확대될 것인가 여부일 것 같습니다. 저는 그게 지금 이제 1분기 때 마이크론과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실적을 보시면 좀 어느 정도 유추해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엔비디아 같은 경우도 이번에 아주 깜짝 놀랄 정도는 아니겠지만 기본적으로 영업이익률을 75% 이상을 점유를 했고요. 그 다음에 계속적으로 우상향해서 성장이 되어지는 것을 나타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메모리 반도체 쪽에서 쓰여질 수 있는 HBM뿐만 아니라 다양한 반도체에 들어가는 현재의 이 엔비디아나 기타 회사들의 GPU, 인공지능용 반도체의 소비, 수요가 엄청나게 있다고 하는 것을 얘기할 수 있겠고 엔비디아의 젠슨 왕도 실제로 25년 4분기 실적 발표 이후에 컨퍼런스 콜을 진행할 때에도 이 지금 이제 새롭게 나오게 될 뭐 루빈 칩이죠. 루빈 칩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가 그 전에 현재 잘 팔리고 있는 블랙웰 칩도 있고 호퍼도 있고 암페어도 있는데 이 모든 반도체가 다 품귀 현상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들어갈 메모리 반도체를 만들어주는 회사들은 여전히 이 세
개 회사가 과점 형태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이 과점 형태에서 중국의 어떤 늦은 추격을 제외하고는 다른 지역에서 메모리를 현재 만들 수 있는 지역은 없습니다. 그렇다고 친다면 이 수요가 계속적으로 있는 상태에서 공급은 달리는 상황. 그 다음에가 삼성전자의 메모리 가격은 기본적으로 판매하는 가격이 작년 3분기에서부터 계속적으로 폭등해 왔습니다. 기본적으로 5배 이상은 올라왔고요. 이런 것들 5배뿐만 아니라 예를 들면 이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단품 디램을 팔 때 만약에 2월 달에 사갔는데 가격은 3월 달에 한다든지, 일단은 돈만 내달라 이런 얘기, 뭐 현금을 줄 테니까 디램을 달라 뭐 이런 얘기가 있기도 하고, 제가 아는 지인, 꽤나 이제 자산가인 지인 중에서 뭐 이런 동포분들은 디램을 어디서 구할 수 있는지 저한테 물어보기도 합니다. 그 정도로 이제 엄청나게 품귀라서 스팟 가격이 기존 가격보다 15배, 스팟이라고 하는 가격은 만약에 반도체가 딱 나왔습니다. 근데 딱 나왔는데 이게 돈을 더 주고 나서 웃돈 주고 가져간다는 거겠죠. 이런 일들도 지금 막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번 1분기 이익을 한번 확인해 보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삼성전자 영업이익이 100조가 될지 120조가 될지, 어떤 데는 240조 원까지 영업이익을 예상한 적도 있습니다. 이거는 특히 우리나라 회사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이제 SK증권에서가 이제 가장 높은 영업이익을 생각했는데, 맥쿼리 같은 경우도 엄청나게 높은, 소위 얘기해서 예상 가격을 얘기했었고요. 그래서 34만 전자가 된다는 얘기까지도 서슴지 않게 얘기했을 정도입니다. 물론 이제 이번에 이란 사태 같은 걸 통해서 좀 더 충격이 있겠지만은, 일단은 저는 기본적으로는 일단 기대감 많은 어떤 허황되어 있는 버블 측면보다는 약간의 현실감이 있을 수 있겠다. 근데 그거의 동력은 이번 1분기 때의 실적을 보시면 충분히 알 수 있지 않을까. 만약에 삼성전자 1분기 실적이 40조 원이 넘는다든지 40조 원 이상 된다든지 이렇게 된다면은, 왜냐면 기본적으로 반도체가 1분기 때 가장 솔직히 제일 안 좋거든요. 그러니까 1, 2, 3, 4로 이렇게 쭉 올라가는 형태를 주로 반도체 업계에서는 그립니다. 근데 1분기가 만약에 그 정도까지 된다 그러면 180조라고 하는 것도 어떤 면에서 가시화될 수도 있겠다. 그렇지만 중요한 거는 이 상반기 때, 그 다음에 1분기 때 실적을 확인해 볼 수 있겠다. 근데 허황된 건 아니다라고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삼성전자 주가를 결정짓는 요소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일단은 제가 말씀드렸던 그 세 가지입니다. 주가에서는 결론적으로는 삼성전자의 HBM에 어느 정도 이 싸움이 될 것인가 여부가 상당히 중요할 수 있겠죠. 결국에 삼성전자, 하이닉스, 마이크론이 갖고 있는 HBM의 점유율이 얼마큼 달라질 것인가의 여부가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얘기 드렸다시피 메모리 단품 가격이라고 하는 게 어느 정도까지 계속적으로 상승할 것인가 여부일 것 같고요. 세 번째로는 결국에 파운드리의 흑자 전환 여부까지 돼가지고 이 세 가지가 동일하게 있을 수 있겠다라고 얘기 드릴 수 있겠습니다. 물론 네 번째로 추가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삼성전자가 이제 소위 컨퍼런스 콜이 있었죠. 1분기 컨퍼런스 콜 했었을 때 그때 얘기했던 게 뭐냐, 이 피지컬 AI 쪽으로 뭔가 올해 안에는 보여드리겠다 얘기도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이 실제 확인된다면 삼성전자는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칩부터 완제품까지 만들 수 있는 회사이겠죠. 그런 것들에 대한 사례를 보여준다면, 쉽게 얘기해서 현대차 같은 경우 이번에 주가가 엄청 올랐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아트라스라는 로봇인데 거기에 머리는 엔비디아 걸 쓰고 있죠. 예전에 삼성전자가 그렇게, 우리가 4부 때 얘기할 텐데, 그렇게 뭐 엑시노스나 이런 걸 중심으로 해가지고 헤드, 브레인을 반도체로 만들 수 있는데 피지컬까지 만들 수 있다고 하는 것에 뭔가 청사진이 있게 된다면 굉장히 거대한 회사가 될 수도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거는 아주 청사진이기 때문에 이건 비판적으로 봐야 될 것 같고, 그런 쪽으로 해서 이 세 가지 이 주가를 결정되는 요소들에서 기존에 있는 점유율이 달라진다든지, 이 D램의 판가나 이런 것이 계속적으로 유지가 된다든지, 이런 것들. 그 다음에 파운드리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가 굉장히 지금 상황이 나쁘지 않은 편입니다. 그 이유는 삼성전자 S26이라고 보통 불려지죠. 저기 갤럭시 26이 나오는데 거기서 26에 들어갈 반도체 칩이 기존에는 25까지는 삼성전자 걸 전혀 쓰지 못하고 퀄컴 걸 썼었습니다. 퀄컴 걸 썼다가 지금은 이제 삼성전자 거에 엑시노스가 좀 들어간다는 얘기가 많이 있죠. 이 들어가는 상황에서 이것은 기본적으로 삼성전자 핸드폰 쪽에 갖고 있는 DX 부문과 삼성전자의 DS 부문의 시스템 사업부, 파운드리 사업부의 매출로 이어질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어떤 기본적으로 흑자 전환의 어떤 교두보 될 수 있겠다. 그래서 오늘 3월 3일에 나온 바로 기사였는데요. 삼성전자가 올해 4분기에는 파운드리 쪽이 흑자 전환의 목표를 하고 있다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고려한다면 그 세 가지 요인이 모두 다
확보된다. 그러면 이제 삼성전자의 어떤 주가나 실적 여부가 충분히 드러날 수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고, 네, 아니라고 치더라도 기본적으로 D램 단품 가격이 워낙에 높다는 게 유지가 된다면은 매출은 상당히 높지 않을까라고 얘기 드릴 수 있겠다. 이 정도로 해서 일단은 저는 뭐 그런 정도로 실제로 저는 실적 대비해서 가격까지 예측할 수 있는 사람의 저거 뭐 그런 쪽에 투자 전문사는 아니기 때문에 이런 업계를 봤을 때는 그 세 가지 요인까지 될 수 있었고, 플러스 알파로 연말까지 피지컬 AI에 대한 무언가 청사진이 나와서, 예를 들면은 아틀라스 로봇을 보고 다들 다 놀래가지고 현대차가 엄청나게 주가가 올랐었죠. 현대가 갑자기 아시겠지만 현대가 거의 망해가는 회사에서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둘이 싸워가지고 뭐 사장이 나가고 갑자기 누가 들어오고 뭐 이렇게 됐다가 몇 달 만에 로봇 회사처럼 나오면서 갑자기 전혀 다른 형태로서 회사가 돼버렸는데 오늘은 또 한 10% 떨어졌습니다. 근데 저도 그렇지만은 그런 형태가 모두 모아진 게 삼성이 될 수 있다고 친다면 뭐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이제 아주 대단한 가능성까지는 아니더라도 현실성 있는 어떤 상승의 방향이겠다라고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삼성이 배터리, 전장, 반도체 등 자동차 산업을 장악해가는 흐름인데 이를 자동차 산업 복귀 신호로 해석해도 될까요? 일단은 이런 것들을 질문을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뭐 이재용 회장 같은 경우가 삼성전자가 뭐 예전에 이건희 회장의 유지를 받들어서 삼성 자동차를 뭐 르노랑 합작해서 하는 것 같지는 않고요. 그것보다는 이 자동차라고 보기보다는 소위 피지컬 AI라고 보거나 아니면은 IT 기기 중에 하나의 소위 전장을 통해서 자동차 산업의 모듈로서 갈 수 있겠다라고 얘기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 무슨 얘기냐? 결론적으로 테슬라를 만드는데 테슬라 내부는 삼성이 다 만들 수가 있다는 것이겠죠. 지금 질문 주신 것처럼 삼성전자는 기본적으로 반도체를 만들 수가 있고요. 반도체가 모여진 걸 저희가 전장이라고 보통 부를 수가 있습니다. 그 전장을 하기 위해서 작년도에 바로 독일의 아자트사라고 하는 아다스라는 회사를 2조 4천억인가 가지고 M&A를 했죠.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하만의 약간 계열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디오 시스템도 마련되어 있고 전장이라고 하는 인포테인먼트까지 가능한 형태를 만들 수가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가 이제 나오다시피 배터리인데요. 삼성 SDI라고 하는 회사에서 그 어렵다고 하는 전고체 배터리에 대해서 성공 가도를 가두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BMW랑 해가지고요. 2027년까지 어떤 실제 상품을 만들기로 했고요. 아시다시피 전고체 배터리는 기존에 있었던 다른 형태의 배터리들이 소위 모든 배터리는 플러스 마이너스 극이 있는 상태예요. 양극재 극재가 있을 때 여기를 지나치는 물질들이 인화성 액체이기 때문에 불이 되게 잘 붙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이 인화성이기 때문에 불이 한번 붙으면 꺼질 수가 없었다는 거겠죠. 근데 전고체는 불이 꺼지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굉장히 불이 탈 이유가 없죠. 그래서 이제 화재 위험이 없기 때문에 궁극의 배터리라고 불려지기도 했고, 그 다음에가 이 중국의 CATL이나 BYD가 밀고 있는 소위 인산철 배터리죠. 그러니까 안전적이긴 한데 밀도가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전고체 배터리를 현재 양극재 공장을 잘 만들어서 밀도도 좋은데 화재 위험이 없는 것에 기술 개발을 최대한도로 접근하고 있고, 한국은 지금 이 배터리 시장이 상당히 중국으로 많이 넘어갔는데 값싸고 많이 만들 수 있는 배터리 쪽보다는 이 프리미엄 쪽으로 들어가 있는데 이것의 선두주자가 된 게 현재 삼성 SDI는 맞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다면 이 배터리에서 전고체 배터리가 실제 시용화가 된다면 BMW랑 같이 하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아마도 지금 테슬라와 경쟁사라고 할 수 있는 전장업체가 있는데요. 그 업체하고 있었을 때 현재 최신기록을 기록했습니다. 기존에 있었던 것에 비해서 기존에가 1040km 정도가 배터리 한 번 충전했는데 이번에 160km가 상승해가지고 1200km를 완충했을 때, 이건 무슨 얘기냐? 우리가 서울에서 부산까지를 한 번에 왕복할 수 있는 정도의 배터리 용량이겠죠. 이것을 시험을 성공해서 기네스북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렇다면 삼성전자는 기존에 우리 크게 보자면 자동차라고 하는 엔진을 볼 게 아니라 자동차라고 해서 뭐냐? IT 기기에다가 배터리가 있고 바퀴가 있는 하나의 전장품인 거죠. 전혀 다를 게 없습니다. 우스갯소리로 자율주행차하고 로봇 청소기하고 다를 게 없어요. 그렇죠? 다 바퀴가 있고 IT 기기가 있고 배터리가 있는 형태. 이것은 하나의 그냥 우리가 IT 기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모듈을 만드는 건 맞겠다. 왜냐하면 이 모듈이 바퀴가 달려있으면 자동차고요. 여기에다 팔다리를 붙이면 로봇인 거겠죠. 이렇게 연관성이 있는 것인데 거기에 반도체, 전장의 배터리까지 모두 만들 수 있는 것은 삼성전자가 가장 꿈꾸고 있는 방향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런 일체화된 서비스를 제시하려고 하는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각 기업들 간의 협력만 잘 일어나고 친다면 상당히 의미가 있겠다. 물론 그거를 모두 잘하면 가장 좋겠지만은 그간의 2년 정도 전까지는 삼성전자가 이제 굉장히 수렁에 빠져 있다가 다시금 이제
위로 올라온 상태고, 각 기업들은 삼성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서플라이 체인, 말하자면은 반도체 메모리냐, 반도체 파운드리냐, 반도체 패키지냐, 그다음에 반도체 말고 배터리냐, 그 말고 전장이냐, 이걸 다 포함하냐, 뭐 이런 것까지 해가지고도 아웃소싱만 잘하고 한다면 굉장히 좋은 서비스 체인을 가질 수 있겠다. 이런 것들의 마인드셋이, 솔직히 저도 이제 옛날 삼성에 다녔던 사람으로서 그것을 잘하는 삼성은 아니었지만 그렇게 다양한 서비스나 아웃소싱을 받을 수 있는 기업으로서 탈바꿈만 된다면 의미 있는 어떤 발걸음이겠다라고 얘기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세계 최초로 7세대 HBM4E를 공급하겠다고 했는데 시장 점유율에 얼마나 큰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뭐 이거는 이제 저희가 한번 정리하자면은 삼성전자가 굉장히 기록적으로 참패했던 게 HBM3E가 바로 이제 5세대죠. 그다음에 HBM4라고 해서 이제 올해 지금 삼성전자가 생산에 들어가서 엔비디아에 가장 먼저 공급하겠다고 했던 게 HBM4입니다. 이게 6세대고요. HBM4E라고 하는 건 이제 7세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7세대의 시제품을 만들고 초기 모델을 공급했다라고 실제 컨퍼런스콜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삼성이 그동안 와신 상담하고 이를 부득부득 갈았던 이 소위 HBM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서륙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중요한 거는 이 HBM 7세대라고 하는 기술 R&D 분야에서 상황도 있지만 중요한 건 올해 HBM4 를 어느 만큼 실제로 빅테크 회사에 공급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점유율 놓고 따져보면요. 작년 25년도가 하이닉스, 삼성전자, 마이크론이 6대 2대 2 정도 됩니다. 하이닉스가 그 정도로 이제 대단히 성공을 많이 거두었는데 올해는 어떻게 될까? 올해는 어떻게 될까의 문제를 통상적으로는 어떤 곳에서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마이크론을 그러니까 하이닉스, 삼성전자, 마이크론입니다. 622에서 532 혹은 631 정도로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이유는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점유율 측면에서는 이 전체적으로 엔비디아나 아니면 모든 반도체 AMD나 모든 팹리스 반도체들이 TSMC의 모든 칩을 맡긴다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요. TSMC의 생산량이 늘어나지 않으면 기존에 이미 삼성전자, 하이닉스, 마이크론이 계약하고 있는 물량은 통상적으로 하이닉스가 기존에 6, 삼성전자가 3, 마이크론 1? 이 정도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존보다 삼성전자는 조금 올라가고 마이크론이 좀 처지고 하이닉스는 조금 유지되거나 좀 떨어지거나 뭐 이 정도까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만약에 소위 TSMC가 가지고 있는 후공정에서 패키지 이걸 다 묶어줘야겠죠. 그러니까 GPU나 HBM이나 나머지 기타 등등을 묶어가지고 GPU 반도체를 만들어주는데 그거를 만들어줄 때 나올 수 있는 캐패시티가 반도체 어드밴스 패키지의 TSMC의 후공정인데 이 후공정 캐퍼시티가 올해 상반기 때부터 2배로 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2배로 늘었을 때 이것은 누가 감당할 수 있을까? 저는 봤을 때 여기에서 바로 삼성전자가 하이닉스나 마이크론보다 유리할 수 있겠다라고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거기에는 TSMC라고 해서 삼성전자의 성장을 극도로 싫어하는 회사가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술력이나 단가로 봤을 때는 현재 삼성전자 성능이 잘 나왔다는 것을 많이 들어보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형태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TSMC의 생산성이라고 하는 게 확실히 는다면 거기에 들어갈 HBM을 넣을 때는 삼성전자가 좀 더 유리해서 점유율에 변환되겠다. 그렇지만 그게 뭐 극단적으로 갑작스럽게 삼성전자보다 하이닉스가 엄청 줄어들어서 삼성전자가 갑자기 1등 되거나 이러진 않을 것 같고요. 한 5대 3대 2에서 631 정도나 아주 잘 되면 541 정도 이 정도를 왔다 갔다 하는 정도가 되지 않을까라고 얘기를 드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유율은 HBM4에서 확정이 되고 현재는 HBM4E가 중요한 거는 바로 미래를 봤을 때 누가 더 유리하냐 이런 측면은 삼성전자가 HBM3E라는 5세대부터 6세대를 만들 때 아주 도전적으로 한 세대 건너 떠버렸어요. 기술적으로. 그러면 그것은 4E에서는 4에서 4E로 갈 때는 좀 더 기술 변화가 삼성전자가 안정적이고 하이닉스가 좀 많이 바뀌어야 됩니다. 이런 걸로 봤을 때는 HBM4E 쪽으로 가는 로드맵상에서 삼성전자가 좀 더 유리한 측면이 있다. 그래서 내년도 2027년도에 HBM에 대한 점유율을 삼성과 하이닉스를 같이 보는 회사들도 꽤 있습니다. 예를 들면 모건스탠리나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는 내년도를 삼성과 하이닉스를 42 정도로 같이 보는 리포트도 있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봤을 때는 그것의 기반은 지금 질문하신 것처럼 HBM4E가 될 수 있겠다. 그렇지만 올해에는 HBM4에서는 그 정도의 점유율의 변경은 있겠다. 가장 중요한 거는 바로 코어스라고 할 수 있는 TSMC 공정의 생산성 확대, 비율 조정이다라고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HBM4E와 HBM4는 기술적으로 어떤 차이가 있고 이 차이가 AI 가속기 성능에 어떤 영향을 주는 건가요? 이제 HBM4E는 스펙은 결정되진 않았습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이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HBM이라고 하는 게 중요한 가장 큰 이유. 그 다음에 우리 뭐 HBM의 아버지라고 항상 말씀하시는 카이스트 김용우 교수님이나 아니면 이제 업계에서 HBM 왜 이렇게 중요하냐. 결론적으로 아무리 GPU가 빨라도 HBM이 정보를 읽어내서 기억을 저장하지 못하면 GPU가 속빈 강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HBM3 같은 경우가 통상적으로 GPU가 나왔던 속도가 하나가 지금 8TB/s인데 HBM이 8개 들어가서 HBM3 하나가 1.1TB/s거든요. 그럼 8개 합치니까 8.8TB/s가 나오겠죠? 그러면 이 8.8이라고 하는 속도가 안 나오면 아무리 GPU가 8이든 9든 100이든 간에 속도가 나오지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메모리가 중심이 된 이유는 이 GPU의 속도를 아무리 올려도 메모리 대용량이 나와 있지 않으면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나올 현재 하반기에 출시될 루빈 칩은 얼만큼이냐. 현재 HBM3 GPU라고 하는 게 지금 8TB/s라고 친다면 루빈 칩은 지금 22TB/s이기 때문에 거의 2.67배 정도가 늘어날 정도로 엄청나게 상승하게 됩니다. 그럼 거기에 들어간 HBM이 지금 바로 첫 번째는 8개가 들어갔는데 8개의 속도가 기존의 1.1 대비해서 얘네가 엄청나게 속도가 향상이 되겠죠. 3은 넘지 않더라도 2점 후반대까지 측정돼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얘기했다시피 성능과 속도 등이 아주 많이 늘어나야 되겠죠. 그 다음에 HBM4E도 그보다 더 늘어난 형태가 될 수 있겠다. 그래서 지금 중요한 거는 반도체를 만들 때 GPU의 성능이 엄청나게 중요한데 이 성능의 메모리 반도체라고 할 수 있는 HBM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가속기의 성능 향상에 매우 중요하다. 근데 이게 어떤 게 성능 향상이 되냐? 이건 젠슨 왕이 이번에 컨퍼런스 콜에서도 얘기했지만 대표적으로 이렇게 GPU의 속도가 많다고 하는 거는요. 당연스럽게 단위 토큰당 해석할 수 있는 데이터 양이 그만큼 3배 이상이 는다는 것이겠고요. 3배 이상 는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 그러면 전력 용량이 그만큼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도체를 새롭게 만들수록 계속적으로 토큰 비용과 전력 양이라고 하는 것의 소모가 줄어든다. 그러니까 칩 값은 올라가더라도 말하자면 물건은 비싸게 사는데 유지 비용이 줄어들기 때문에 당연스럽게 신규 칩을 상당히 좋아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신규 칩을 좋아한다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모든 반도체 AI 현재 라지 랭귀지 모델의 기반은 뭐냐? 소위 트랜스퍼 X 모델이겠죠. 그러니까 트랜스퍼 모델은 뭐냐? 데이터를 많이 넣을수록 성능이 좋아져요라고 하는 것을 얘기한 거고 그걸 열어줬던 오픈 AI가 뭐냐? 데이터를 많이 넣는 걸 정말 과량을 넣어봤다. 과량을 넣었더니 진짜로 인간이 생각하는 것 같더라. 혹은 인간이 봤을 때는 굉장히 자연스럽고 움직임 자체도 도움되더라. 이런 겁니다. 실제로 뭐 우리 W유튜브에서 말씀드렸지만은 로봇공학자들도 자기들 소프트웨어나 데이터가 모두 동일한데 여기에다가 호퍼칩을 꼈을 때랑 B200, 블랙일 200 썼을 때랑 움직임이 달라진다는 거죠. 그거는 처리 속도가 높다고 하는 거는 이런 겁니다. 팔이 움직일 때 딱딱 끊어지는 게 호퍼라고 친다면 B200은 같은 데이터인데 빨라지니까 이렇게 부드럽게 움직인다는 거죠. 이거는 실제 피지컬 AI의 성능까지도 영향이 있기 때문에 이 성능이 실제로 전력 용량, 그 다음에 토큰 비용 뿐만 아니라 실제 피지컬 AI까지 확대되어지는 모든 제품의 성능에 직접적으로 영향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 성능은 모든 반도체나 모든 IT 업계나 모든 곳에서 다 원하는 바인 거고 거기에 HBM의 어떤 속도나 용량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 AI 칩 시장은 사실상 엔비디아가 주도하고 있는데 삼성의 HBM이 엔비디아 공급망에 본격 진입하면 판도가 어떻게 달라질까요? 공급하고 있는 과량의 반도체는 주로 하이닉스의 HBM 쪽인데 우리가 좀 이걸 넓게 좀 한번 확대해 보겠습니다. 지금 지난주에 어떤 소식이 나왔냐면 바로 메타라고 하는 빅테크 회사가 엔비디아 칩이 아니라 AMD 칩을 산다고 얘기했고요. AMD 칩에는 근데 거의 90% 이상이 바로 삼성의 HBM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약 6년간 100조 원 정도를 넣는다고 얘기가 나왔고요. 그 정도는 이제 상당히 큰 액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넓게 본다면
엔비디아나 AMD나 이런 칩들을 우리가 이제 통상적으로 ASSP라고 해서 어떤 형태의 시스템 반도체가 결론적으로 스탠다드 프로덕트, 말하자면 GPU라고 하는 걸 둘은 경쟁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거 말고 소위 우리가 ASSP 말고 ASIC이죠. 소위 인터그레이드 서킷이라고 해서 맞춤형 반도체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표준형이고 맞춤형 반도체들을 시스템 반도체를 하게 돼 있는데 여기에 전체적으로 HBM은 모두가 다 들어간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런 상황에서 이 첫 번째 가장 이 전체 인공지능 반도체 시장의 85%를 차지하고 있는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공급의 다양성을 확대할수록 자기들은 판가를 낮추거나 생산성을 높이는데 너무 중요하겠죠. 그래서 지금 업계에서는 물론 기술적으로 딸리기도 했지만 삼성전자를 조금 더 교육을 시키고 다시 승인해준 상태가 될 수 있을 텐데 이때는 결국에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다양한 공급망을 통해서 더욱더 비싼 반도체를 만들 수가 있다. 더 그 다음에 생산성을 높일 수가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엔비디아한테는 자신들의 성능에 관련되어진 기술 개발을 같이 할 수 있고 GPU 성능이 직결되어진 반도체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고, 근데 이제 엔비디아뿐만 아니라 AMD나 소위 ASIC 반도체, 말하자면 구글 같은 경우는 텐서플로우 유니트라고 하는 TPU, 그 다음에 다른 회사는 뭐 NPU 같은 걸 만들기도 하고요. 각 회사들이 엔비디아에 모두 몰빵해서 엔비디아한테 매달리고 있고 싶지가 않아서 자기들의 맞춤형 칩들을 계속적으로 만들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세 회사가 엔비디아의 소위 계속적인 85%만 넘어가는 형태의 점유율을 꼭 허락하진 않겠지만, 그렇다 해도 우리가 전체적으로 AI 반도체 시장이 더 는다고 했을 때 여기에 들어가는 HBM은 모두가 다 좋겠다라고 볼 수 있겠고, 근데 거기에서 그러면은 맞춤형 칩, 각 회사마다 다른 칩은 이 HBM4부터는 결론적으로 반도체 메모리만 필요한 게 아니라 아래쪽에 소위 로직 다이가 필요해집니다. 이 로직 다이는 삼성전자는 자기가 만들 수 있는데 하이닉스는 TSMC에 맡겨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그것이 맞춤형 반도체를 만들어줄 때는 이 TSMC는 캐파가 모자라서 난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HBM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하이닉스의 사정을 봐줄 필요는 없거든요. 그럼 결국에는 이 칩들을 만들어줄 이 삼성전자의 파운드리 능력이라고 하는 게 너무 중요하고, 요것들이 ASIC 칩 같은 경우나 AMD 칩이나 엔비디아 칩에 더욱더 맞춤형의 로직 다이가 자체 생산이 가능하다. 이런 것들이 삼성전자 쪽에서는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라고 얘기를 드릴 수 있겠고, 그런 것들이 지금도 삼성전자가 위로 열려있다라고 이제 어느 정도 말씀을 드린다고 얘기 드릴 수 있겠습니다. HBM 매출이 3배 이상 성장한다면 삼성 실적에서 HBM이 차지하는 비중은 얼마나 될까요? 뭐 비중을 정확히 계산하기는 어렵지만은 지금 이제 현재는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서는 올해하고 내년 후반까지 정도의 D램과 낸드를 포함한 메모리 사업들의 이 3개 회사의 모든 생산할 품목은 다 실제로 다 팔려 있습니다. 이미 팔려 있고, 세부적인 판매하는 방식을 상당히 지금 고민하고 있는 상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HBM 실적이 3배가 늘어난다. 그러니까 매출이 3배가 늘어난다. 그렇다고 친다면 이 3배가 늘어나는 거하고 이 생산성하고 수율을 좀 비교할 필요는 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나눠보자면 통상적으로 웨이퍼라고 하는 곳에서 현재 단품 D램이 보통 1000개에서 1500개 사이가 나오고 있고요. HBM용 칩 같은 경우는 통상적으로 보통 500개에서 600개가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12개씩 쌓아가지고 단품을 만드는데, 이런 공정들이 HBM이 좀 더 복잡하기 때문에 수율이 조금 떨어지는 측면이 없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HBM 매출이라고 하는 게 늘었을 때 하고 이것에 따른 수율 감퇴에 따른 원가 상승 폭과 함께 HBM을 만들 것이냐 아니면 D램을 만들 것이냐, 이런 형태의 어떤 공급 사이드는 이미 어느 정도 결정이 됐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HBM을 늘리나 D램 단품을 많이 생산하나 이미 캐파는 다 만들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일정 정도의 매출은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삼성전자가 수율이 높아지게 된다면 HBM 매출에 따른 고부가가치성은 있을 수 있겠다. 근데 지금은 단품 D램이 하도 올라가지고 둘 차이는 많이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이걸 보일 수가 있는 게 아시겠지만은 삼성전자가 2025년 4분기 때 실적이 영업이익이 20.1조 원인데 그 중에서 메모리가 16.4조 원이었거든요. 그 정도에서 봤을 때는 지난번에 예전에 있었던 그 정도 3분기 때는 영업이익이 7.2조 원 정도 있었습니다. 그럼 7.2조
여기서 16조 갑자기 늘었다. 이것은 HBM이 늘었다기보다는 DRAM 단품이 엄청 늘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저는 HBM 매출 쪽보다는 전체적인 생산성에서 HBM과 단품 쪽에 대한 가격은 거의 현재는 유사하지 않을까. 그렇지만 중요한 거는 단품 DRAM이 언제까지 계속적으로 가격이 올라가 있을까. 이건 좀 모른다는 것이겠죠. 지금 예상하고 있기로는 27년 초까지는 유지가 될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기 때문에 올해 쪽에는 상당히 높은 가격을 유지하겠지만 계속적으로 단품 가격이 높진 않을 것 같다. 그렇다고 친다면 HBM을 잘 만드는 것은 여전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고 내년도에 어떤 매출 비중 같은 것들의 변화가 있겠지만 올해는 둘 다 높겠다라고 얘기 드릴 수 있겠습니다. 개인 투자자라면 지금 이 흐름에서 무엇을 가장 주목해야 할까요? 저도 개인 투자자 중에 한 명이기도 하고 반도체 업계에 있기도 한데 일단은 국내에 주식을 계속 하시는 분들께서는 이 대세라고 하는 반도체 시장을 놓치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떤 것이 더 많이 오를까 혹은 삼성전자, 하이닉스보다 더 오를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찾는 것은 일단은 저는 이제 실제 기업의 실적을 있는 경우에만 저도 이제 투자하는 사람이긴 해서 이렇지 않고 이제 계속 자주 주식시장을 들여다보는 분들께서는 다른 종목들 같은 경우 오늘 이란 이것 때문에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8% 빠지고 있는데 기름회사죠. 정유회사 같은 경우가 25%씩 올랐어요. 방위산업 같은 경우도 25% 막 오르고 현대로템 같은 경우 막 오르고 그랬는데요. 이런 변화는 분명히 있겠다. 근데 25% 올랐다. 그럼 내일 또 엄청 팔겠죠. 그럼 이 조정을 계속 봐야 되고 트레이딩 해야 되는 것들의 부담은 분명히 있겠다. 저는 그래서 추다는 스타일에 따라 다르시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일단 삼성전자 하이닉스 같은 이 주식 그러니까 이익의 극대화가 올해는 정말 대단한다고 생각되어지는 이것에 대해서 이 예상을 우리가 굳이 거슬릴 필요는 없다인 겁니다. 그래서 저는 현재 삼성전자는 일단 예상 주가는 계속적으로 좀 높아질 것 같은 생각이 들긴 하고요. 그것을 좀 따라서 특별히 저는 일단은 이거죠. 기본적으로 그러면은 우리가 계속 수요는 일정 정도 계속 유지가 되는 상태, 수요가 계속 넘쳐나고 상태, 공급이 줄어든다. 그러면 공급이 늘어나는 시기는 언제냐? 제가 사봉기준 TV에서 몇 번 말씀드렸지만은 공급이 늘어나는 시기는 삼성, 하이닉스, 마이크론 모두 지금 올해 말 정도 때 후공정 쪽에 조금 늘어난다. 근데 이제 실제 공급이 느는 거는 27년 말 정도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아주 빡빡하게 선반영을 미리 보시는 분께서는 그래서 올해 상반기까지는 괜찮고 하반기 때는 얘네들이 27년도부터 생산이 늘어날 수 있으니까 그때 조정을 보시는 분이 있기도 하고요. 어떤 분들은 실제 반도체 웨이퍼 생산은 27년 하반기부터 되니까 27년 올해까지 26년까지 괜찮고 근데 이 기간이 조금씩 좀 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따져봤을 때 공급 사이드가 늘기 쉽지가 않다. 그래서 공급 사이드에 실제 웨이퍼가 늘어나는 거, 그 시점을 27년 초로 볼 거냐, 27년 말년 정도로 볼 거냐, 그거를 보시고 투자 의사결정을 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그러면서 저는 반도체를 버리고 할 수는 없다라는 것은 좀 강력히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촬영일 기준 하이닉스 주가 98만 원입니다. 시장은 하이닉스에게 어떤 평가를 내린 걸까요? 100만 닉스가 이제 무너지기도 했습니다. 이란 여파가 이렇게 클 줄은 몰랐고 말씀드렸다시피 이거는 결국에는 펀더멘털 핸들기보다는 정치적 영향성,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글로벌 주식시장에서의 위치, 그 다음에 에너지 산업이라고 하는 것의 약점, 수익률이 높다는 거 이런 것들이 반향일 텐데 하이닉스는 여전히 엄청난 회사가 된 건 맞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실제로 영업이익은 작년에 이제 47조 원을 벌었기 때문에 이제 전 세계에서도 탑10에 들 것이고요. 우리나라 역사상으로도 가장 많은 영업이익을 거둔 상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안정적인 HBM에 대한 어떤 수급력과 기술력을 갖고 있다. 두 번째로는 단품 DRAM을 만드는 역량이 여전히 삼성전자보다는 6개월 앞서 있습니다. 기술적으로 앞서 있는 건 맞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여전히 펀더멘털 흔들리지 않는다. 그래서 아마도 우리가 이제 실제 여러분께서 방향 시청하실 때는 삼성 하이닉스가 아마도 또 몇 프로 정도 또 소위 반등해가지고 다시금 지금 약간 무슨 그래프를 천천히 보시면은 무슨 저기 에베레스트 산 맨 위에 있는 히말라야 산의 봉우리 같은 느낌이었다가 떡 떨어지는 이런 형태가 됐거든요. 다시금 올라가고 있지 않을까. 그래서 1, 2주 아니면 이제 조금 더 정치적 상태 길어질 수도 있겠지만 다시금 회복하지 않을까. 그래서 좀 어느 정도 긍정적으로 보는 방향이 있고 아시겠지만 특별히 삼성전자 20만 전자에서 34만 전자 그 다음에 하이닉스를 100만에서 170만 닉스까지 보는 매크로 리포트가 나왔죠. 이것은 제가 봤을 때 아주 단순하게 표시한 것 같습니다. 말하자면 이 두 회사의 이익이 70%까지 더 늘지 않을까라는 것을 계산을 했다고 그냥 단순히 때렸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정도로 이 두 회사, 특히 하이닉스는 캐파시티가 좀 달리는 모양도
있긴 하지만 기존의 HBM이 안정적인 수급을 할 수 있게 원가도 낮고 원가가 낮은 편이고 그 다음에 수율이 높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작용을 해서 영업이익은 상당폭 유지되지 않을까라고 얘기를 줄 수 있겠습니다. 앞으로 하이닉스 주가를 결정짓는 요소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하이닉스는 결국에는 이제 빅테크 회사나 AI 시대의 버블 영향성이 가장 클 거라고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럼 AI 버블이냐 아니냐라는 입장을 우리가 봤을 때는 지금은 결코 아니다라고 하는 게 업계의 전망이죠. 특히 젠슨 왕이 커머스 콜을 통해서 얘기했던 거에서도 볼 수 있듯이 6년치의 모든 시리즈의 GPU가 다 팔렸다라고 얘기했었고요. 거기에 60% 이상을 차지한 HBM은 정말 엄청난 영업이익을 거뒀죠. 그래서 작년도 영업이익률이 SK하이닉스가 59%, 65% 뭐 이렇게까지 넘어갔다 있을 정도는 영업이익률을 봤을 때는 TSMC를 이길 정도로 올라갔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 하이닉스가 가장 클 텐데요. 기존에 우리나라가 반도체의 사이클 여부가 과연 있을까? 기본적으로 이 IT 회사의 수요 공급에 따라서 계속적인 사이클이 변동이 돼가지고 하이닉스나 삼성전자 게다가 우리나라처럼 박스피가 있었던 나라에서 계속적으로 사이클이 왔다 갔다 하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졸이고 희망이 없다고 얘기했던 것을 벗어나서 지금은 TSMC 같은 경우가 이제 계속적으로 우상향하고 있거든요. 이런 것의 사이클이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바로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반도체에서 2부 때 말씀드렸다시피 이 GPU의 성능에는 HBM 필수적이다. 말하자면 GPU랑 HBM이 같이 간다는 얘기겠죠. 그러면 GPU가 시스템 반도체는 사이클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면은 이 인공지능 반도체는 거대한 큰 흐름이라고 하는 게 이제 우리가 IT 기기나 네트워크 IT 버블 같은 것도 통상적으로 한 10년 잡거든요. 이 버블이라고 하는 큰 기간을. 그러면 이거 봤을 때는 사이클이 있다기보다는 큰 형태의 기술이 나와서 어떤 흥망성쇠를 거치는 형태의 초입 단계로 보게 되고 이것이 계속적으로 기존의 매몰 반도체가 사이클이 심했던 거 대비해서 AI의 확장되는 속도에 따라서 그대로 그걸 따라가고 견인하는 우상향 같은 것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일정 정도 하이닉스의 어떤 발전 상황 같은 것들은 볼 수 있겠다. 그래서 AI 버블 여부가 가장 중요하겠는데 아직까지는 버블 여부가 확인되지 않았고 버블 여부라고 하는 게 결국에는 실적이 없는데 돈만 투자하는 경우거나 실적이 없는데 주가가 올라가는 경우겠죠. 그렇지만 이거는 엔비디아가 잘 보여줬고 여전히 AMD나 반도체 다른 회사들 같은 경우도 계속적인 니즈를 요청하고 있다는 것을 좀 말씀드릴 수가 있어서 저는 뭐 어느 정도 긍정적으로 본다라고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반도체는 슈퍼사이클 한가운데인가요? 아니면 막바지에 가까워진 건가요? 뭐 투자하시는 분에 따라 많이 다르긴 합니다. 가장 앞서 있는 사이클이라고 할 수 있는 거는 결국에는 저희가 데이터 센터라고 할 수 있는 소위 인프라, 데이터 센터 인프라 사이클이 가장 왔던 게 바로 2017년에서 2019년 사이 정도 됐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앞서를 본다면 바로 모바일 혁명이었죠. 그래서 2008년도부터 해가지고 12년까지 있었던 사이클이 있었었고요. 그에 앞서가지고 바로 이제 닷컴 버블 같은 것들이 여전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가 봤을 때 통상적으로 우리 닷컴이라고 하는 것은 약 10년간 정도의 사이클이 있다고 보면 됩니다. 왜냐하면 닷컴이라고 하는 게 인프라가 한번 깔린 거죠. 그 다음에 바로 모바일 디바이스가 나와서 인프라가 깔리고 기기가 깔렸던 게 하나의 큰 사이클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긴 하고요. 그 다음에가 바로 이제 AI라고 하는 거대한 사이클이 하나가 왔다라고 보여지긴 합니다. 전 그게 기본적으로 약 10년, 아주 짧으면 7년 정도 본다면 지금 약간 초입에서 중반으로 넘어가는 거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긴 합니다. 여기서 보자면 우리가 이 슈퍼사이클의 처음 시작을 우리가 2022년 말에 오픈 AI의 터짐으로 볼 수 있다면 만약에 10년이다 그러면 2032년 정도까지겠죠. 그 다음에 현재 앨런 머스크 같은 경우도 실제로 뭐라 그랬냐, 우리가 2030년까지 반도체가 모자르거든. 그러니까 우리는 삼성한테 공급도 받겠지만은 실제 우리가 메가팹이라고 하는 걸 지을 거야 라고 얘기할 정도로 해서 반도체 수급의 부족함을 인정했는데요. 그렇다고 친다면 아무리 짧아도 2030년까지 2032년까지 볼 수 있겠고, 지금 그래서 젠슨 같은 경우가 이번에 컨퍼런스 콜에서 뭐라고 그랬냐, 인프라용 AI에서 피지컬 AI 얘기하다가 인프라용 AI에서 올해는 바로 에이전트 AI, 그러니까 인프라, 에이전트, 피지컬 이 3단계로서 반도체 AI 사이클이 연동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통상적으로 우리가 사이클로 봤을 때 2027년 정도까지가 인프라용 AI 사이클의 투자 기간으로 봤었고요. 그 다음에 2028년부터가 피지컬 AI라고 봤는데 지금 젠슨왕은 에이전틱이라고 해서 이것을 하나 좀
좀 더 제기했다고 볼 수가 있겠죠. AI의 변경점이 계속적으로 있다. 그래서 적어도 2028년, 2029년 이어지는 피지컬 AI까지 사이클은 좀 더 상승할 것이라고 본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뭐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긴 합니다. 왜냐하면 닷컴 버블이라고 했었을 때 살아남은 회사는 딱 누구냐? 결론적으로 닷컴 버블에서는 그때 기억하시기로는 뭐 마이크로소프트 쪽이거나 혹은 그 다음에가 구글이나 페이스북, 현재 메타죠. 이런 회사만 살아남았다가 이 회사들이 결론적으로는 모바일 혁명이 터지면서 모든 게 달라졌다고 볼 수 있겠죠. 근데 말하자면 이런 형태 인프라와 기계, 엣지라고 하는 것이 뭉쳐져야 실제로 거대한 산업의 변화가 있을 텐데 이 산업의 변화가 아직까지 피지컬 AI가 나오지 않은 상태로 본다면 초입 혹은 초중반 정도라고 저는 생각이 든다라고 얘기 드릴 수 있겠습니다. 2027년까지는 사이클이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데 그 근거는 무엇인가요? 네, 2027년까지는 일단은 우리 반도체 시장이나 메모리 시장 중에 했을 때 2027년까지는 계속적으로 성장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건 바로 얘기 드렸다시피 인프라용으로만 깔리기만 하는 것도 2027년까지는 이미 다 팔려 있다라는 것이겠죠. 그것은 이제 메모리 시장을 예상하거나 전망하는 사이트들에서도 2025년도에 매출을 2,500억 달러, 메모리 매출이죠. 그 다음에가 올해를 2,500억 달러의 2배라고 할 수 있는 5천억 달러. 그 다음에 2027년을 5천억 달러에 50% 올라간 7,500억 달러. 그래서 2,500, 5,000, 7,500달러라고 정말로 이게 한 배씩 상승하는 형태가 계속적으로 되겠다. 그래서 2017년 정도까지는 특히 메모리 반도체의 수급은 항상 부족하겠다. 왜냐 하면 얘기 드렸다시피 삼성전자, 하이닉스, 마이크론이라는 이 세 개 회사가 웨이퍼 생산을 늘릴 수 있는 공급 단위는 2027년 말 정도까지만 돼야 된다는 것이겠죠. 그래서 항상 투자하실 때 혹은라도 아니면 어떤 사이클 투자를 하시는 분들께서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마이크론이 오늘 공장을 딱 짓는다고 선언을 하더라도 이게 웨이퍼가 나올 때까지는 거의 1년 6개월이나 2년이 걸린다라는 것이겠죠. 그래서 공장 짓는데 1년, 설비 들어갔고 셋업하는데 6개월, 웨이퍼 나오는 3개월. 그래서 보통 1년 반 이상이 걸리게 돼 있는데 지금 만들어서 지금 들으셨겠지만 삼성전자의 P5라는 평택의 5단지가 막 급히 건설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가 저기 하이닉스에서 요새 뭐 이슈가 많이 되고 있는 용인 쪽에 1단지가 2027년 때 오픈을 하고요. 그것도 2027년 5월에 할 거를 2월로 3개월을 땡겼습니다. 아니, 아마도 하이닉스 저기 삼성전자 땡기겠죠. 마이크론도 새로운 팹을 지금 짓고 있습니다. 이 3개 회사가 지금 아무리 빨리 져도 내년 중후반 넘어서 만들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까지 계속적인 수요가 늘어난다고 있다고 봤을 때는 굉장히 큰 이익을 3개사가 얻을 것이고 그 이후로 2027년 중반 전으로 봤을 때는 프라이스라는 가격이 계속 유지되진 않겠지만 퀀더티를 할 수 있는 양이 있기 때문에 최적점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이 사이클로 올라가고 피크로 가고 있는 거에 계속 올라가는 형태로가 될 수 있다면 피크다, 사람이 몰려있다 이럴 때까지 우리가 통상적으로 주식을 팔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들긴 합니다. 지금까지는 일단은 2027년까지는 어느 정도의 수요나 공급에 봤을 때 수요는 계속되고 공급은 딸리는 상황이 유지된다. 이랬을 때는 사이클은 계속적으로 있겠다라고 얘기를 좀 드릴 수 있겠습니다. 마이크론 PER이 10배인데 국내 반도체가 같은 밸류를 받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네, 기본적으로는 국내 시장이 그간 아주 오랫동안 박스피라는 것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메모리 반도체 시장 내에서 점유율이나 이익으로 봤을 때는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마이크론의 월등히 앞서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다 아실 건데요. 실제로 삼성 마이크론 같은 경우에서는 항상 반도체 시장에서 고평가된다기보다는 PER이 엄청 높은데도 불구하고 거기서도 저평가된다고 얘기할 정도로 마이크론은 굉장히 높은 상승이 확보되는 주식인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나라가 지금 현재 상법 개정을 통해 가지고 자사주의 소각이라든지 그 다음에 실제 주가 억누르기 하는 대책 같은 것들을 안 하려고 하고 특히 자기 그 자사주 소각 그동안 안 했던 이유가 뭐죠? 그룹이 자기들이 그룹에서 그 총수들이 자기의 지분율을 계속 늘리고 그 다음에 분할을 통해서 이익 있는 거 살찐송아지만 빼가고 필요 없는 거를 물적 분할한다든지 이런 거에서 점유율 높이는 방식에서 벗어나서 주가가 올라가서 회사 자체의 자본력이 높아지는 현대로 가고 있다. 말하자면 좀 더 삼성이나 하이닉스나 뭐 기타 삼성, SK, 현대 모든 기업들이 그동안에 주주 친화가 아니라 자기 최대 주주나
그룹 총수들 중심의 자본주의에서 좀 달라지는 경향이 있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게 됐고요. 거기에다가 메모리 사이클까지 크게 왔기 때문에 이것이 좀 재평가의 시기가 되지 않았나. 그래서 여러분도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현재 이재명 대통령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가 주가가 2천 중반인 것에서 5천까지 가능한데 왜 가능하냐? 이거는 2천 중반인 게 비정상이었다. 이거를 정상화시켜주는 것만 하더라도 5천 가능하다. 얘기했던 게 이미 우리가 실현된 것을 목도했고요. 그래서 이런 형태의 방식이 현재의 약간의 부침은 잠깐 현재 정치적 상태에 있긴 하겠지만은 기본적으로 개선되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겠고, 이 개선이라고 하는 거는 현 마이크론이나 미국 회사들이 계속적으로 이렇게 돈을 많이 벌고 우상향인 이유는 많이 아시다시피 바로 퇴직연금,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연금이 대부분 주식 투자로 가 있다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제 많이 연구되고 있는 게 바로 401k입니다. 중산층의 부의 근본이 바로 미국의 퇴직연금에 있다는 것이죠. 퇴직연금의 많은 비율이 다 주식이 들어가 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연기금 같은 것들이 기존으로 옮겨진다면, 그 다음에 현재 이 기관 매수 같은 자금의 대부분은 개인이 ETF를 매매하는 정도의 금액이겠죠. 그래서 이 부의 이동만 일어나게 된다면 지금 우리나라의 주가 상승 측면은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요. 이것은 우리나라가 그렇게 거버넌스 문제 때문에 해외 시장에서 일본을 갈까 대만을 갈까 하다가 한국을 가볼까 하다가 안 샀던 거죠. 그래서 니케이 지수 같은 경우는 만에서 5만까지 올라갔다는 정도도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이것의 가장 큰 사이클의 가장 큰 어떤 질적 변화의 초기가 아닐까라고 생각해서 그간의 비정상이 정상화된다면은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마이크론 못지않은 밸류가 있지 않을까라고 좀 얘기를 드려보겠습니다. 네, 저는 박준영이라고 합니다. 삼성전자에서 10년간 엔지니어와 인사팀에서 일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반도체 업계 10년간, 그 다음에 기술 자문 활동, 그 다음에 강의 컨설팅 활동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어떤 삼성 하이닉스뿐만 아니라 소부장 기업들에 대해서도 굉장히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말씀드릴 수 있고, 이 떠먹여주는 TV를 통해 가지고 반도체 오늘 업계, 특히 오늘은 반도체 전체적으로 주가가 좀 안 좋은 상황이긴 했겠지만 반도체 펀더멘털은 굉장히 강하다. 그래서 반도체에 대해서 기술과 산업과 투자 쪽에 대해서도 많은 지식을 높이시길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